지금 녹화 중입니다. 심화국어 수업 16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거 우리 실시간 수업 이제 다시 온라인 계약 후에 시작하면서 날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총 6번의 수업이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29일. 그렇죠? 실시간 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말까지 해서 29일까지 잡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참여하면 이제 잘 참여를 한 거고요. 5월 1일 날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날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 콘텐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단원 정보의 수식과 분석을 모두 마치고 연구계획서를 우리가 1단원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계획서 쓰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연구계획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안내하는 강의예요. 이거는 오늘 오후에 녹화를 선생님이 할 건데 해서 올리는 거는 편집 다 끝내고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우리 항상 모였던 그 시간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들어야지 하지 마시고 월수금 심화국어 수업이 잡혀 있으니까 10시에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가서 업로드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말한 내용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된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5월 1일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 다음에 5월 4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이 계획은 대충 세워놨지만 교육부 발표 나는 거 보고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금요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교육부에서 5월 초에 앞으로 온라인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고 현장 계약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공지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공지를 올리면 단체로 문자 발송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생각만 기억만 잘 해놨다가 문자 오면은 그 공지사항을 각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7모듬 오늘 발표예요. 지난 시간에 6모듬 교과서 정리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7모듬 발표자 누구죠? 저요. 저요가 누구예요? 고다현님. 고다연이 7모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모듬이 발제지 만든 거 여기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잠시만요. 7모듬 발표 잠깐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역할 나누기를 한 거를 공유 폴더 열어놓은 거에 가서 각자 써달라고 했어요. 기록자들이. 그런데 다 썼는데 이 모둠의 기록자가 이름만 쓰고 역할이 뭔지는 안 썼어요. 이름은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 이름 가지고는 안 되고 각자 학생들이 기록자가 누구였고 발표자가 누구였는지를 써줘야 되거든요. 이 모둠 기록자가 누구죠? 정민지요. 민지? 네. 민지요.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요.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모둠 역할 나누기라는 선생님이 이름으로 URL 갖다 넣어놨거든요. 거기 가서 각 모둠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써주세요. 네. 그러면 7모둠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둠은 페이지 24쪽 7번째 줄에 있는 예컨대 우주 비행사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라는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현아 잠깐만. 선생님은 좀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 괜찮아요? 다현아 소리를 조금만 좀 의식적으로 약간만 크게 해주세요. 네. 네. 24쪽입니다. 교과서 24쪽. 예컨대 우주 비행사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라는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주제가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화성 유인 탐사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화물 무게의 문제 이외에 새롭게 제기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의견 차이가 없었네요, 모두원들끼리. 네. 네. 저희 모둠이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는 궁금해졌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오로라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쵸. 마지막 부분에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로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 그래서 직접 찾아봤는데 오로라 프로그램이란 2030년대에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목표로 2001년에 수립된 프로그램입니다. 달 탐사선, 화성 탐사선, 소행성 탐사선, 달을 향한 유인 임무, 화성을 향한 유인 임무의 5개의 항목을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 아주 잘했어요. 읽다가 모든 분들 사이에서 이거 궁금한데 더 알고 싶어 그러면 발표자가 좀 찾아보면 좋죠. 그래서 같이 그냥 우리가 궁금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찾아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거나 나와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럼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의 설명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본 거 참 잘했어요. 지금 다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로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목표는 2030년대에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예요. 그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달 탐사선 보내고 화성 탐사선 보내고 달이나 화성이나 소행성에 보내는 탐사선은 사람이 없는 무인 탐사선이겠죠. 그런 것들 보내고 달에 유인 탐사선을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030년대에 화성을 향해서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오로라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성 탐사에서 귀환한 우주 비행사들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나 지구에 다시 적응하는 실제 과정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보았는데 저희 모둠이 원하던 구체적인 자료는 찾지 못했는데 한 가지 찾은 점이 있습니다. 뭐요? 우주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칼슘이 혈액에 녹아서 소변으로 배출돼서 지구에서는 1kg이었던 칼슘의 약 300g이 빠져나가 스스로 버릴 수 없을 정도로 근력이 약해지고 맞아요. 근육의 양이 약 5%에서 20%까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인들은 뼈와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2시간씩 의무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됐어요? 네. 맞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력이 없거나 아주 미세의 중력 상황에서 우주인들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좀 그 근육의 힘이나 뼈가 열화된다고 하거든요. 약해지는 거. 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주에서도 끊임없이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보통 보면은 우리 손 같은 데 쥐고 거기 무슨 용수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손을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근육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열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운동을 우주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와서도 그런 강화 운동을 꾸준히 몇 개월 동안 하는 걸로 선생님도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 미세 중력 상태에서 우주에 있다 보니까 지구의 중력이 바로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돌아오면 우주인들은 지구의 중력에 다시 적응하는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칠모둠이 궁금한 거에 이 정도면 내용이 좀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요. 해결이 됐어요? 네. 아니면 이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관련된 전공이나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좀 글을 써보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단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찾아보고 논문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보고서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형식까지는 갖추지 않더라도 뭐 A4 한 장 정도 그 정도 분량으로 좀 내용을 조사해 오면 선생님이 나중에 계약해서 녹음실로 갖고 오면 그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칠모듬 친구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1단원을 계속 수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가 조사하거나 연구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 기본적인 형식을 갖고 분량은 A4 한 장 정도로 나중에 이거는 숙제는 아니에요. 하고 싶은 친구들은 갖고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친구 세특에 적어줄만 하다 싶으면 적어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마이크를 주변 소음이 없는 친구들은 켜주세요. 대답을 해줘야지 선생님이 얘네들이 잘 듣고 있구나 그걸 알죠. 네. 네, 그 다음에 발표 끝났으면 교과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4쪽 펴주세요. 친구들 발표 끝난 거 맞죠? 네. 아, 네, 네. 맞아요. 네, 교과서 정리하겠습니다. 24쪽이에요. 장기간의 임무를 마치고 마침내 지구로 귀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디 보시냐면요. 쭉 내려가서 6번째 줄에 과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과제 중심으로 글을 봤어요. 이런 과제들이 있어.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낼 때는 이러이러한 과제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과제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 과제가 뭐냐? 9번째 줄 중간쯤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달아주세요.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고 있는 방사선과 그 다음에 2번 무중력 환경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인체가 받는 영향 이런 것들이 특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 줄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고 있는 방사선 문제는요, 결국 암하고 관련된 거예요. 방사선, 여러분들도 이거는 알죠,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있을 거예요.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걸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는 화성도 대기가 없진 않지만 아주 얇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에 우주인들이 노출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중력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칠모동이 발표할 때도 언급이 여러 차례 됐지만 근육의 힘이 그 다음에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열화라는 단어를 써요. 약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근육의 힘이나 뼈가 열화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요, 선생님이 줄치진 않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 16, 17, 18, 18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문제만 제기하고 끝내면 안 되죠. 대응책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요. 18번째 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과제가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화성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거론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주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심화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화성까지 가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우주인들이 우주에 있는 시간 그것들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줄이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컨대 원자력 열추진 엔진이나 원자력 전기 추진 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줄이려면 이런 원자력 열추진 엔진이나 원자력 전기 추진 엔진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단 화물 무게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써왔던 화학 로켓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추진 엔진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 책에서는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원자력 열추진 엔진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은 연료를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선생님 밑줄 치진 않을 건데요. 내려와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친구가 얘기했던 오로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같이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해지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 자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칠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활동하기로 바로 넘어가세요. 활동하기 25쪽. 활동하기가 여기 몇 문항이 있는데 다 할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필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만 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해활동 1, 이거는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책 참고해도 돼요. 필기해놓은 거 참고해도 돼요. 대답하세요. 이해활동 첫 번째가 윗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정리해보자. 주제는 뭐였나요? 화성 유인 탐사 과정. 그렇지. 화성 유인 탐사 과정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였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낼 건데 그 과정이 무엇인지 주제였었죠. 그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목적은 뭐였나요? 화성 유인 탐사 과정을 설명하는 글 쓰기. 그렇지,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한. 그치, 설명하기 위한 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까요? 글 쓰는 있는 어떤 예상 독자들을 가정하고 글을 썼을까요? 여기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 관심 없는데 이 글 찾아보겠어요? 아니거든요. 화성 유인 탐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성 탐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화성 유인 탐사에 대해 정리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탐사 궤도가 있어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호만전이 궤도라는 걸 공부했었어요. 근데 호만전이 궤도를 왕복, 화성을 갈 때, 지구로 돌아올 때 모두 호만전이 궤도를 지나는 방법을 언급했었고요. 두 번째가 가는 길만 혹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는 길만 한 번만 편도로 호만전이 궤도를 지나는 방법을 언급했었어요. 각각의 특징은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래요?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왕복 모두 잠깐만 왕복 모두 호만전이 궤도를 사용하는 방법의 특징 뭐 있었어요? 언급된 거. 연료가 많이 들어요. 연료가 적게 들지. 연료가 적게 절약할 수 있어요. 연료를 적게 들을 수 있죠. 왜냐면 호만 전이 궤도는 화성까지 혹은 지구로 돌아올 때 가장 짧은 거리예요. 그 궤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호만 전이 궤도를 사용하면 연료를 적게 사용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했어요. 연료 적게 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거주 기간이 길다. 그래. 어디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다? 화성에. 그렇지. 화성에 길게 머물러야 함이라는 단점이 있었죠. 여기서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얘기하니까 언급된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장기간 머물러야 돼요. 화성에. 거의 선생님 지금 생각이 한 500여 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장기간 화성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장기간에 탐사 가능. 그렇지. 장기간 임무 수행에 견딜 수 있어야 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특징도 교과서에 짧게 언급이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우주인, 유인이니까 그 탐사선을 탄 우주인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이렇게 특징을 이 정도면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만전이 궤도를 왕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편도로만 사용할 때 특징 뭐가 있을까요? 기간이 짧아요. 그렇지. 어디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요? 화성에. 그렇지. 화성에 짧게 그렇지. 왜냐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호만전이 궤도 같은 경우는 그 짧은 거리가 맞춰져야 되는데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오래 기다려야 되는, 머물러야 되는데
호환전이 궤도를 한 번만 사용하면 굳이 그 궤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화성에서 3, 4, 2를 다 보면은 그냥 바로 출발해서 지구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짧게 먹는다. 그 다음에 또 특징 뭐가 있어요? 연료가 많이 들어요. 그렇지. 연료가 많이 든. 펜을 조금 얇게 해보겠다. 연료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호만전위 궤도라는 거는 가장 짧은 거리라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데 한 번만 편도로만 호만전위 궤도를 사용하면 한 번은 짧은데 그 대신 화성에서 예를 들어서 화성으로 갈 때는 호만전위 궤도를 사용해서 근데 돌아올 때, 지구로 돌아올 때는 호만전위 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올 때 이 동선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러면서 연료가 많이 드는 거죠. 우리 그거 궤도 관련돼서 그림 보면서 이거 봤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화성의 착륙 방법이 있어요. 자, 화성에 착륙할 때 얘들아 기억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에어백 이용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켓 엔진을 분사해서 착륙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먼저 에어백을 이용할 때 특징 뭐 있었나요? 침투 이상 튀어올라요. 그치? 착지 후에 몇 번이나 튀어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착지 후 탐사선이 튀어오른. 이거 얘들아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걸 난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태까지는 유인 우주선에는 적용이 안 됐죠. 무인 탐사선에서만 에어백을 사용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이 정도만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켓 엔진을 분사해서 감속하면서 착륙하는 경우. 연료가 많이 든다. 왜 연료가 많이 들어요? 엔진을 분사해서. 그렇지. 여기 지금 2번에 로켓 엔진을 분사한다 그랬잖아요. 엔진을 쓰는 거예요. 네, 엔진을 쓰면 어때요? 연료가 많이 들죠. 근데 로켓 엔진 분사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료가 많이 드는데. 연착륙할 수 있고. 연착륙하려고. 그렇지. 연착륙 가능. 연착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착륙한다는 소리. 연자가 부드러울 연자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면 이 둘 중에서 뭘 사용하게 될 것이다? 로켓 엔진을 분사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대신 얘들아, 대신 이때 엔진은 전기 추진 엔진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왜? 연료가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많이 들기 때문에 연료를 조금 써도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면 아직은 기술 발전이 여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기 추진 엔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이때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됐었죠. 잘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화성 이륙 시 연료 조달 방법. 이건 뭐냐면 얘들아, 지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화성에 가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화성에서 이륙을 하는 거예요. 지구랑 화성이 환경이 다르죠? 중력의 차이도 있었어요. 자, 화성에서 로켓으로 이륙할 때 연료를 조달하는 방법은 교과서에서 두 가지 얘기했었어요. 자, 첫째 뭐였었어요? 기억 안 나면 교과서 봐도 돼요. 선생님 교과서 봐도 된다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암기하고 있어? 뭐 있어요? 대기에서 메탄이랑 산소 구하기. 그렇지. 화성의 대기예요. 화성의 대기에서 메탄, 그 다음에 산소 만들어냄.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 있었어요? 물에서 수소와 구할 수 산소를 있으면 분대. 그렇지. 화성에는 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의 흔적을 발견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러면 화성의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걸 사용한다. 실제로 얘들아 메탄가스 같은 보통 쓰레기 매립지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메탄가스를 가지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지금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높은 기술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성에서 이륙할 때 로켓의 연료로 조달할 수 있는데 진짜 이거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화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읽으면서 선생님들 관심 분야는 아니어서 평상시에 이렇게 뭐 기사로 이걸 물론 접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거든요. 이걸 이번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쪽 보시면 탐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정리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문제점이랑 해결 방법 둘 중에 하나가 비어져 있는데 일단 해결 방법 중에 하나, 여러 번 나누어 보낸 뒤 저궤도에서 조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잘 몰라. 뭘 여러 번 나누어 보낸다는 거예요? 화물을 여러 번 나누어 보낸다는 거거든요. 왜 화물을 한 번에 저궤도로 보내지 못하고 여러 번 나눠서 저궤도에 보낸 다음에 거기서 조립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화물이 무거워서. 그래, 무게가 무거운 것도 그래. 무게가 무거운 것도 되는데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무게가 무거웠지만 뭐 360톤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110여 톤 되는 것을 뭘 사용해서 보냈냐면 교과서 몇 쪽이었어? 교과서 13쪽에 세턴5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104톤의 화물까지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만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104톤이 아니라 360톤이잖아요. 360톤을 실어 나눌 수 있는 화물 로켓을 우리가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굳이 여러 번 나누어서 보낼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뭘 할 수 없다? 대형 로켓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왜요, 선생님? 왜 세턴5 같은 거 지금은 그때보다 기술이 훨씬 더 발전돼서 이런 거 그거보다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대형 로켓 제작이 어려워요? 한 번에 만들어가지고 이거 대형 로켓 만들어서 화물 여러 번 말고 한 번에 실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물론 기술력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한 번 그냥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대형 로켓을 만들기에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요즘에 효율적이지 못한 거 안 하려고 하죠. 그걸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지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형 로켓을 제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지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저궤도에서 조립한다. 이런 얘기가 교과서 13쪽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점. 화학 로켓 엔진의 낮은 연비가 문제점이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해결 방법 뭐였었죠? 정기적 추진 방식. 그렇지. 정기적인 추진 방식 사용.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긴 해결 방법만 나와 있는데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를 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네요.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 문제점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명 유지? 생명 유지 지금 내가 읽었어. 해결 방법의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라는 해결 방법을 제시한 거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이었어요? 한전된 연료로 맞아, 그럼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16쪽 잠깐 펴보시면 거기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뭘 언급하면서 나왔냐면 대변 등의 고체 쓰레기 언급하면서 나왔어요. 왜냐면 우주선에 인간이 타고 있잖아요. 인간은 먹고요. 소변과 대변을 만들어내는 존재죠. 그러니까 대변도 오줌은 우주로 그냥 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변은 그건 잘못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변하고 플러스 다른 쓰레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인들은 거기 가서요. 육체적인 아까 얘기한 열화작용도 문제가 되지만 정신적인 병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울증 같은 거. 왜냐하면 사람 없이 혹은 한정된 몇몇의 사람으로 1년 이상을 우주 공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우주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되는 게 먹을 거예요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굉장히 잘 짜야 돼요.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생활하는 거. 그리고 틈틈이 간식들도 잘 제공이 되거든요. 특히 많이 제공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대변을 비롯한 이런 우주에서 생활하면서 만들어지는 고체 쓰레기들이 결국 어떤 문제랑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를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를 언급을 하면서 뭐 식물을 거기서 키우면서 그걸로 산소를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대변 등의 고체 쓰레기는 거름으로 주면서 계속 생산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16쪽이라고 써놓고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비행차의 건강 상태 유지 이거는요 19쪽에 있었어요. 교과서 19쪽에 있었는데 이거는 화성 환경에 맞는 주거시설. 일단 써놓고 설명 들으세요. 주거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주복. 이렇게 두 가지 적어 놓으시면 돼요. 비행사의 건강 상태 유지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때는요. 화성 환경에 맞는 주거시설, 그 다음에 우주복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거 19쪽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비행사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과서에서는요. 이 지금 보세요. 13, 14, 16, 19 이 흐름으로 봤을 때 화성이라는 환경이 온도가 낮에도 별로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저녁엔 너무 추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 살 수 있다. 그 화성 환경에 맞는 주거시설을 잘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는 공기가 없잖아요. 산소가 아주 희박하죠. 0.01% 이랬다 그랬잖아요. 이산화탄소가 95% 이상이고 그런 환경에서는 산소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선 바깥으로 나갈 때는 우주복과 산소통을 메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는 해결 방법이 교과서 19쪽에 나와 있어요. 그 빈칸은 여러분이 뭐 알아서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목표활동 3.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개인적으로. 3번도 안 하고 4번도 안 하고. 얘들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거는 다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활동하기 같은 거 하면서 안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봐도 돼요. 끝!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 오늘 할 거 다 했는데 여기까지.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활동하기까지 했고 요건 얘들아 우리 이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라는 이 글을 이렇게 정리한 거죠. 보면은 자 어렵다. 2030년대 화성 유인 비행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 어려워. 왜 어려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 과제. 그런데 어렵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대안 없는 불평만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난감해요 진짜. 자 이런 거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일종의 해결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것도 어려워. 그런데 해결 방법 제시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성에 맞는 주거시설 만들고 우주복하고 탄소통 메고 나가면 돼. 그 얘기한 거고. 자 모래폭풍 이거 난감해. 바람이 문제가 아니야. 모래폭풍이 문제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4가지 방법 있었잖아요. 뭐였었지? 태양 전지판의 크기를 4배 이상 크게 만든다. 그 다음에 뭐 필터, 공기 필터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는다. 그 다음에 우주복 같은 거 모래폭풍 불었을 때 거기 막 우주복에 모래가 껴있을 테니까 그거를 세탁할 수 있는 세차기를 만든다.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판에 모래가 수북히 쌓여있으면 그거 닦을 와이퍼도 만든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해결 방법 제시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화성에 사람을 왜 보내야 돼?
지금 화성에 가서 하는 일이 기껏해 암석 같은 거 채집하는 건데 그거 요즘에 로켓이 너무 잘 만들어지고 로봇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냥 사람 안 보내고 기계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우주로 갔다는 것, 거기에서 탐사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 화성에서 그 연료를 조달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과제를 여러 개 봤는데 그 과제 중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뤘던 게 그 화물의 무게거든요. 화물의 무게를 줄여야 돼 라는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연료를 또 줄일 수 있어.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과제와 문제 해결 방법들을 봤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과제가 있어. 그러면서 지구로 귀환했을 때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이러면서 앞으로의 연구 과제도 한번 언급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쓸 일이 있을 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왜냐면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글을 쓰는 그런 형식을 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두면 글을 써내려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수업을 마치면서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EBS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하는 거 잊지 말고요. 업로드한 강의 듣고 과제 제출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5월 1일 금요일 10시에 업로드할 거니까 영상 보고 과제 줄 거예요. 과제 제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됐지요? 수고 많았어요.